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딱 200쪽이네요. 200쪽 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세계사가 남아있는 내용이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냉전체제, 이렇게 한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두 파트가 남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그 2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또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국에 또 왜 발생하게 되는지 그 전에 이야기부터 쭉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2차 세계대전, 그 다다음 시간에 냉전체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배워야 될 세계사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큰 배경은요, 여기에 있는 200쪽에 있는 전체주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그럼 전체주의가 뭔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를 쭉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뭐 1차 세계대전이랑 그리고 뭐 그 뒤에 등장하는 러시아 혁명 과정,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였던 베르사유 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경제력이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을 하게 돼요. 뭐 이전에도 경제 그리고 군사 대강국이었지만은 1차 세계대전 때 유럽 세력이 조금 약화된 틈을 타서 미국이 더욱더 그 여력에 앞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많은 국가들이 또 미국 경제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정확히 1919년에 18년, 19년 요즘에 끝났는데 이제 20년대로 들어오면서 유럽 경제도 회복이 되면서 미국은 더욱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그런 경제적 호황 속에서 계속해서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갔어요. 각종 뭐 공장도 짓고요. 그러면서 생산을 엄청나게 늘려갔는데 이런 시장이나 경제가 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생산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산된 물품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일치해야만 경제가 돌아가고 이제 시장이 딱 맞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대신에 일반 시민들의 소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생산품들의 재고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지 못하고 그런 잔금들이나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경제 흐름에서 끊겨버리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와 같은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가 따라주지 못해서 미국 주식이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거의 세계 경제가 미국에게 의존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미국 경제가 무너지자 주변 국가들 다 붕괴가 되고요. 그래서 가장 큰 이 실업자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들도 파산을 해요. 이때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세계 각국의 경제 위기 상황을 우리가 경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1929년에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경제 대공황.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거의 한 5명당 실업자 비율이 5명에서 한 4명, 그러니까 거의 한 80% 90% 정도가 실업자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있는 경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전체주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전체주의였어요. 자, 근데 이 대공황, 즉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각 국가들만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 국가들만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201쪽으로 넘어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공황의 극복이죠. 자,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들은요,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반대적인 패전국,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요,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 많은 식민지도 뺏겼고요, 많은 영토도 빼앗겼고요, 그리고 많은 배상금도 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런 패전국들이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전체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차이점을 먼저 알아두시고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승전국들 중심 볼게요. 자, 먼저 미국으로 먼저 가볼게요. 그때 당시 미국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미국은 철저한 자유주의와 철저한 자본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앞서서 영국 산업혁명 때 봤었죠. 자본주의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즉 시장 질서에 의해서 알아서 질서가 잡히도록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세상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 1929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커다란 국가 정책이었어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토목공사, 건설, 생산량 조절, 노동자 보호, 사회보장 제도 등등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을 실시한 건데, 자, 밑에 보시면 나오죠. 생산량은 미국, 즉 정부가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서 이 목적이었습니다. 실업자 구제. 거의 당시 그때 10명 중에서 한 8명, 7명이 실업자였으니까는 그 실업자를 일단 구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생산량 조절과 토목공사도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 권리 보장,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이런 거를 실시를 해서, 왜 이런 거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을 하냐면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예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이미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다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팔아야 했죠.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가 직접 나서서 통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와 같은 뉴딜 정책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조금씩 미국은 경제 회복에 나서서 대공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국가, 영국과 프랑스는요, 이 둘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죠. 그래서 많은 영토, 즉 독일로부터 많은 영토를 받았고요. 여전히 식민지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 쌓여있는 이 여러 재고 물품들을 식민지에다가 팔기 시작을 합니다. 식민지에다 팔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수입품, 이미 본인들 국가에는 너무 많은 생산량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다시 또 똑같은 물품을 수입받으려면 부담이 되겠죠. 가뜩이나 시장 경제도 돌아가지 않는데, 자, 그래서 수입품에 엄청나게 높은 관세, 즉 세금을 부과를 해서 수입하려는 양을 조금 억제했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경제 활동을 직접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우리 경제 활동 생각해 보면은 PC방 결제하거나 밖에서 편의점에서 만난 거 사 먹을 때 누구 허락 안 받죠? 국가의 허락 안 받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을 좀 빗대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결제하고 돈 주고 구매하는 거를 다 국가가 통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통제 경제를 통해서 1929년 발생됐던 경제 대공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왼편의 지도 보시면요, 자, 파운드 블록이라는 건 이거는 영국이죠. 영국은 지금은 유럽 전역이 EU, 즉 유로화라는 공동 화폐를 쓰는데 영국만 달라요. 파운드라는 다른 돈을 쓰고요. 그래서 파운드 블록, 이거는 이제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여기다가 본인들의 물품을 팔았던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랑 블록, 프랑스죠. 프랑스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식민지에 남는 잉여 상품들을 막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경제 대공황 극복 과정.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경제 대공황기 사회 모습이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아예 국가 자체 내에서 식량 배급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실업자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실업자들이 여기 나오죠. wanted job. 나는 직업을 원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family man, age 44. 나는 44살인데 가장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써놔서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뛰어나서서 구인구직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IMF 시기 이상 그 몇 배로 더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 영국, 프랑스를 봤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완전 반대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뭐 추가적으로 일본들은 이 경제 대공황을 전체주의라는 새로운 국가주의 체제를 통해서 해결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식민지가 적고 국내 시장이 작았던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요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그래서 대공황 전후 사회 혼란을 틈타서 전체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발생한 전체주의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이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이끄는 파시스당, 이건 여러분들 그 정치 단체, 즉 정당 이름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뭐 민주통합당,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 정치 단체처럼 이탈리아의 정치 단체였어요. 그래서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당이 독재를 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 바로 나오죠.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시작의 주범이었죠.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독재 체제를 수립을 하면서 전체주의가 등장을 해요. 근데 독일 히틀러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독일인의 그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유대인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게 많은 문제가 되었었죠. 자, 뭐 추가적으로 일본에서는요, 아예 군인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군국주의 체제를 잡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당이 거의 이제 전체 국가를 독재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전체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내려오면은 이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가장 최우선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의 이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 즉 그러니까는 개인을 억압하려는 거예요.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나 이런 뭐 문제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막 성장하고 있던 민주주의 세력을 억압하고요, 독재를 해버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런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외 침략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된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전체주의, 영어로는 파시스트라고 하거든요. 파시스트? 이제 특히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 파시스트를 우리가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파시즘이 태동한 1차 대전 시기에 이탈리아 사회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시스트 전체주의가 먼저 등장한 거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다른 승전국이던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제대로 된 전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욕적인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차별을 받은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민족주의, 애국주의적 의식이 폭발적으로 치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킨 러시아 혁명은 소련이라는 공산국가의 등장과 함께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유럽 사회에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서늘한 공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이탈리아에서는 이에 대한 분노와 공포의 에너지가 급격히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결국 1919년 3월 무솔리니를 필두로 한 민족주의 정당 파시 디 콤바티멘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쇼당의 창시자 파시스트당이죠. 파시스트당. 1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강직하고 소신 있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다양한 글들을 기고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부터 조금씩 사회주의 세력과의 마찰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세계대전 참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던 그와 달리 극아숙한 사회당은 이탈리아의 참전을 반대하며 중립을 지키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무솔리니는 사회당과 결별하고 세계대전 참전을 원하는 내셔널리스트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참전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달려나갔던 무솔리니는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확고한 반사회주의자이자 운명론자로 탈바꿈하여 애국과 민족을 앞세운 정당 파시 디 콤바티멘토를 창설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 사회주의 세력들은 전후 극심한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안을 틈타 노동자들과 함께 여러 공장들을 습격하여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노동자들에 의한 이 같은 사회주의 혁명 시도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위기감을 느낀 자본가와 기업가들은 무솔리니의 파쇼당을 중심으로
뭉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파시즘은 자본가와 기업가들을 등에 업고 점점 더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쇼당은 이들의 열렬한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준 군사 조직인 국가안보의용민병대 일명 검은 셔츠단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 파시스트와 대립하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 심지어 민주적 노동조합까지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패고 작사를 내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폭력적 탄압을 통해 파시즘은 다른 세력을 눌러버리고 급격히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 드디어 무솔리니의 파쇼당 파시 디 콤바티멘토는 국가 파시스트당으로서 네, 새롭게 이렇게 출범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성행하는 동안 이탈리아 왕국의 내각들은 군사력까지 장악한 이 무솔리니가 강제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이게 바로 1922년 로마 진군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초강수를 두기에 이르게 됩니다. 무솔리니는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이 파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신들 파시스트가 직접 사회당을 박살내버리겠다고 선포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는 나폴리 연설에서 이때 지금 있는 게 진짜 그때 당시 무솔리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진군하여 정권을 쟁취할 연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무솔리니. 목표하였고, 격앙된 군중들은 로마를 외치며 호응을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진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22년 10월 무솔리니와 3만여 명의 검은 셔츠단이라는 군사력도 갖추고 있었죠. 이탈리아 왕국은 이들을 제압할 무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지만 당시 국왕이었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사회당을 대항할 파시스트당을 환영하며 오히려 무솔리니에게 내각을 구성해달라고 헬프를 요청하게 됩니다. 로마 진군이라는 역대급 승부수를 통해 이렇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무솔리니는 파시스트는 물론 국가주의자, 극우 자유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며 빠르게 우익 내각을 구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모든 실권을 장악한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당은 검은 셔츠단을 통해 수많은 사회주의 정치인들을 암살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사회당을 포함한 다른 모든 당들을 해산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권력 엘리트들을 등에 업은 무솔리니는 완전한 독재 체제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는 파시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시스트에게 있어 모든 것은 국가 속에 있으며 국가를 벗어나서는 어떠한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특징적이죠.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거죠. 당연히 희생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주의의 특징입니다.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파업과 소요를 반복하던 사회주의자들을 싸그리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과 사회개혁들로 인해 이탈리아 국민들은 파시즘에 열광하며 광신도처럼 비정상적인 사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국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파시스트당에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은 무솔리니에 대해 천재나 초인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며 극찬하기에 이르렀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를 구할 영웅으로 떠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탈리아에서 먼저 파시스트라는 전체주의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 파시스트 정당이 이제 독일과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요게 그 퍼져나가게 됐는지를 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봐도 무언가 강력해 보이고 굉장히 권위적인 느낌이 듭니다. 나도 무솔리니에게 세뇌당한 건가? 그러나 이렇게 짱짱 세 보이는 파시즘도 사실은 등장부터 굉장히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공주의, 반자본주의 등 당시 주류 이념들을 반대하며 멋지게 등장했지만 정작 파시즘 스스로는 무언가 다른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솔리니의 집권 당시에도 파시스트당의 정책들은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였었는데,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노동자 단체를 설립하면서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치는 등 자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파시즘은 당시 대중들의 수많은 지지에 힘입어 20세기의 가장 강력한 정치운동 중 하나로 부상했고, 실제로 파시즘을 채택한 몇몇 국가들은 가시적인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독일이었죠. 가장 강력한 단결과 호응을 이끌었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은 당시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여기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추종자 중 한 명이 바로 이었습니다. 히틀러죠, 히틀러. 파시스트당을 창설했던 1919년 당시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의 일개 당원일 뿐이었습니다. 그 또한 무솔리니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짖는 반정부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특유의 카리스마와 밝은 능력을 뽐냈던 히틀러는 타고난 특유의 말솜씨를 통해 당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빠르게 인지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가 속한 독일 노동자당은 1920년대에 당의 명칭을 이게 바로 나치당입니다. 나치당. 이것이 바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오날 조치 알리스티셰 도이체 아르바이터 파르타이, 줄여서 나치당입니다. 나치당. 이 나치당에서 열심히 입을 털며 그래서 독일은 나치즘, 히틀러는 그래서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이렇게 부르죠. 일개 당원에서 당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문득
올라서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에 의한 로마 진군이 감행되어 파시스트 당이 정권을 쟁취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은 유럽과 북미 전역에 빠르게 전파되었고 무솔리니의 행보에 크게 감명을 받은 히틀러는 자신도 무솔리니와 같은 대단한 혁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1923년 히틀러는 약 3,000명에 달하는 나치 당원들을 이끌고 로마 진군을 베낀 베를린 진군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무모하면서도 호기롭게 시작된 이 행진은 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들은 베를린은커녕 근처 공원을 벗어나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무장 경찰대 네, 초기에는 이렇게 정권을 잡는데 실패해요.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날벼락에 나치 당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이 사태 속에서 히틀러는 왼쪽 팔이 부러지고 사고까지 되어 실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썩었던 히틀러는 8개월 뒤 다시금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에 잠겼던 히틀러는 혁명으로는 정권을 쟁취하기가 힘들 것이라 판단하였고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만 집권이 가능하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히틀러는 와해된 나치 세력들을 다시금 끌어모아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와 공산당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게 농민들과 보수파들에게 뜻밖의 히트를 치게 되면서 나치당은 다시 한번 도약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히틀러는 나치당의 활동에서 이탈리아 파시즘의 여러 특징들을 베껴다 쓰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나치당의 돌격대는 파쇼당의 검은 셔츠단을 모방한 조직이었고 나치식 격려로 유명한 이 격려법도 사실은 무솔리니 덕후였던 히틀러가 처음에 파쇼당의 이탈리아를 격려를 모방한 보고 거죠.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즘이 아무리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1930년대 중반까지는 명확히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의 활용이었습니다. 이게 독일의 큰 아리아 특징이죠. 인종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며 유대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해왔던 국가는 달리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3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인종차별적 행보는 상대적으로 미약했습니다. 물론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국가의 주요 사상으로서 대놓고 인종주의를 내세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히틀러가 조금씩 스스로의 세력을 규합시키고 있던 과정에서 1929년 미국발 세계 대공황이 확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독일의 경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러한 네, 경제 대공황 우리가 교과서에서 방금 봤었죠. 잭팟이 터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극단적 사상에 열광하며 독일의 부흥을 부르짖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파시즘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히틀러는 마침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히틀러와 나치당의 소식은 무솔리니의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그들을 단지 위험한 경쟁자로 여기고 있던 그도 점차 이들과의 협력이 이탈리아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면서 나치에 대해 조금씩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5년 이탈리아의 군대가 에티오피아를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 침략에 나서죠. 이탈리아를 지지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1년 뒤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하게 됩니다. 이후 이탈리아도 동맹국 독일과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파시즘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우선 당시 일본 제국이 파쇼 국가였느냐 아니냐에 대한 갑론을박은 일단 뒤로 하고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당시 일본은 어느 정도 파시즘의 영향을 받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920년대의 일본은 민주주의에 성큼 다가갔던 사회였습니다. 물론 식민지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었고 다수당이 내각을 이끌어가는 의회주의 체제는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 안에 일본의 파시스트라고 불리는 기타 이키라는 한 의원이 있었는데 그는 유럽의 파시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파시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1929년 미국과 유럽 사회를 덮친 세계 대공황이 일본의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안겨다주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청년 장교들이 1936년 2월 26일 천황 아래 새로운 독재 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대대적인 반란을 네, 군사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게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였습니다. 반란을 통해 일본을 파시즘 국가로 재탄생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란은 결국 일본 군부에 의해 빠르게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타 이키 또한 반란군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파시스트들을 조져왔던 일본이 어떻게 파시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후 일본 내각과 천황의 흥미로운 행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의회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던 일본 군부들은 이번 반란군 진압 사태를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내각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내각의 총리였던 고노의 후미마로는 쇼와 연구회라는 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이곳에서 제시하는 조언들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쇼와 연구회가 파시즘적 정책들을 연구해온 단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기관에서 제시되는 정책들을 취사 선택하며 적절히 활용해 왔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 제국이 파시즘의 영향을 받았었다는 가장 큰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일본에는 파시즘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과 경쟁을 벌이는 공식 파시스트 정당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파시즘을 향한 자발적인 대중운동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져있던 당시 일본에 대해 파시즘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을 파시즘 국가로 보기보다는 파시즘이라는 조미료를 솔솔 뿌린 군부 독재 국가 정도로 네. 이해하는 것이 더 군사 정확하다고 독재 할수 요게 있겠습니다.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군국주의 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한국 동맹 조약을 맺으며 주축국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네, 이제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세 개의 국가의 동맹으로 인해서 대외 침략과 함께 2차 세계 대전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경제 대공황과 전체주의라는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로 돌아와서 그 대외 침략 부분만 보고 끝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국가들, 전체주의 국가들,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요 대외 침략에 나서는데,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이제 중국이죠, 와 함께 중일 전쟁을 벌였고요. 독일은 1938년 오스트리아를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뭐 아까 영상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점령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선제 공격으로 통해서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전체주의 성격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무조건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딱 이 첫 줄만 보면 바로 알겠죠? 이탈리아 파시스트당 최고 지도자였던 무솔리니가 했던 연설이고요. 자, 반면에 히틀러는 이거보다 더 나갔죠. 즉 인종주의 선택을 하면서 그 게르만 우월주의, 즉 독일인 우월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있던 유대인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월한 인종의 타락을 막기 위해 두 인종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열등 민족을 없애야 된다 라면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탄압한 것도 모자라서 막 이제 그런 거 나오죠. 어떤 한 그 건물 안에 유대인을 수천 명 몰아놔서 독가스로 다 죽여버리고, 혹은 그 지금 유명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에서 그냥 이 유대인을 굶어 죽이거나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이는 그러한 좀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게 히틀러의 이와 같은 전체주의 정책이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2차 세계대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 202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